오늘 주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의 코로나 예방접종 전략과 방역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분은 이희영 교수님이신데요. 다들 뭐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영 교수님은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하시고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지금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예방의학 센터장 하고 계시고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맡고 계시고요.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전략기획 쪽에도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희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희영입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경기도 코로나 예방접종 전략과 방역계획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제가 천천히 얘기를 해도 한 3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발표 자료가 길어지진 않았는데요. 원래는 예방접종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경기도 확진자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마 뭐 그와 관련된 얘기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1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소위 이제 4차 유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경기도 차원, 뭐 전국 차원 내지는 우리 병원 차원에서 어떤 식의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성남 지역은 유행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확진자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이게 지역 특색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지역이 있고 이제 농촌 지역이 있고 그런데, 실제 보면 같은 대도시라도 성남하고 수원하고가 상당히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한마디로 약간 수원 자체의 생활권이 만들어진 곳이라면, 성남은 이게 서울하고 관련이 크죠. 그래서 서울하고 유행 곡선이 많이 같이 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울이 별로 확진자가 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 좀 벌어져서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뭐 조용하던 뭐 동두천에서 갑자기 한 100 명이 나온다거나, 뭐 별 없던 남양주에서 또 150 명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곳이 사실 경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너무 거창한데 일단 좀 말씀드리면, 어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경기도 일평균 확진자 수랑 경로 이상 확진자 수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난 7 월부터 건데, 뭐 3차 유행이 이제 12 월에 있었고, 제일 많았던 때가 이제 285 명, 국내 발생만 285 명, 300명 찍었죠. 그러고 좀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200 명, 그러니까 150에서 2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밑에 초록색이 이제 경로 이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새로운 인덱스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검사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뭐 좀 몸이 안 좋다, 뭐 열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한 사람들에서인데, 비율을 보시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시간이 이제 1년 이상 지나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는 어떤 고유의 특성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실제 서울하고 경기가 원래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묶여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작년부터 보면 서울, 경기는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실제 생활권들이 겹쳐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근데 인천은 또 같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은 쪼끔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서울, 경기를 비교해도 이번 3차 유행까지는 같이 가다가 3차 유행, 포스트 3차 유행 때 약간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도 쪼금 고민을 해 보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뭘까? 뭐 혹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이 검사 양을 많이 줄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옵니다. 검사를 적게 하면 적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영향일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기도의 최근에 큰 유행들이 대부분 사업장 중심으로 벌어졌는데,
이제 서울에는 그럴 만한 사업장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같은 그렇게 열악한 사업장이 별로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뭐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값을 보면 12월 3차 유행 때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은 거의 1 에서 1.1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뭐 IT 값을 생각 안 하더라도 매일 숫자가 오르락내리락해요.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증가는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R 값을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접종 얘기를 하면서 왜 4차 유행 얘기를 꺼내냐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2021 년이 되는데요. 어 외국에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뭐 이스라엘처럼 60% 까지 간 나라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는 거랑 새로 유행이 발생하는 거랑 이 두 개가 이제 어느 순간 교차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차 곡선을 좀 그려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양상은 백신 접종 전까지는 1차 유행이 있고 쪼끔 있다가 2차 유행이 있고 3차 유행이 있고 이게 간격은 더 줄어들고 베이스라인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백신 접종이 좀 더 접종률이 높아지면 '그 양상이 꺾일까?'라는 게 지금 전 세계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변수로 나타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이주잖아요.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심하게 안 퍼지고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되고 이런 좋은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면 4차 유행까지만 어떻게 버티면 5차 유행은 좀 우리가 좀 그 4 차보다 아주 크지 않은 5차 유행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있는 거죠. 일말의 희망이 있는데 어쨌든 정책을 할 때는 그 희망을 가지고 정책을 할 수는 없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 놓고 그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부디 좀 잘 돼서 '사 차 유행까지가 우리 고생의 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근데 4차 유행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접종률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3 차와 비슷한 양상으로 벌어질 건데 이 폭발적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진자 수 증가는 백신으로 인한 집단 면역 확보 전까지는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무증상 감염자 전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접촉자를 저희가 격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소위 이제 안 밝혀지고 그러니까 수면 위가 아닌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은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베이스라인은 전국 300-400 명, 경기도로 치면 150 에서 200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트리거가 딱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발생을 딱 하면 그 트리거에 의해서 대규모 유행이 확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베이스라인이 50 명일 때는 더블링이 돼 봤자 100 명이 돼서 그 차이가 50 명밖에 안 되는데 현재는 베이스라인이 400 명이라면 그 400 명의 더블은 실제 값은 플러스 4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확진자 수 증가가 되게 클 거고 3차 유행 기억하시겠지만 3차 유행 초기 한 일 주일에 굉장히 버벅거렸던 이유가 그렇게 갑자기 빠른 속도로 확 더블링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역량 대비가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대규모 집단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어쨌든 4차 유행을 뒤로 끌고 가는 거. 4차 유행 시작을 하루라도 더 늦추는 거.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그래도 증가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빠르게 대응 역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 이게 순식간이어서 처음 일 주일 정도를 잘 버틸 수 있게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스위치를 딱 켜야 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행 대응의 기본 방향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폭발적 증가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두 번째는 유행을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늦지 않게 준비를 시작한다. 그 타이밍을 잘 잡는다가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 접종을 시행한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4차 유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도를 빨리 나가 줘야 5차 유행까지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7 가지가 있고, 아마 남은 페이지에서 한 가지씩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숨어 있는 감염자 찾기.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경기도 전문가들끼리 잠깐 톡방에서 소위 이제 여주시가 하고 있는 신속 PCR, 이게 이제 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가 봐요, 여러 가지로. 뭐 정치권이나 뭐 이런저런 곳에서. 그래서 그거를 확대를 하자는 의견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도 그 뭐 계약이 한 상태에서 이 "신속 PCR을 해 보면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좀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잡음이 좀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 방금 들으니까 "그 불똥이 뭐 연대까지 튀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비효율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스라인이 높아지고 깔려 있는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고위험 집단을 잘 타겟팅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선순위를 너무 높게 두면 우리가 지금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보건소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보건소가 이 검사를 늘리자라고 하면 정말 미치려고 그래요, 수장님들이. 왜냐하면 지금도 아마 지난 주말에 뉴스 사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화성시 보건소 그 임시선별진료소, 외국인 노동자 임시선별진료소에 뭐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줄이 뭐 끝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사진이 났었는데, 그거를 검사를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서 그걸 한다고 했더니 주말에는 그래도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를 일요일은 9 시부터 1 시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소 직원들도 뭐 강철이 아닌 이상 좀 쉬어야 되니까. 근데 그 주말에 여니까 이제 거의 새벽부터 장사진을 친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도 검사 받으러 오는 분들도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위에서는 "그럼 운영 시간을 늘려라." 늘려라라고 하니까 이제 또 뭐 "저녁 9 시까지 늘려라." 아니면 "아침을 당겨라." 뭐 "일찍 오는 사람들 다 커버해라." 이렇게 이제 위에서 내리니까 이제 보건소들은 완전 죽을 맞은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건 해야 된다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파 기간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값에도 이게 들어가는데,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진단까지 걸릴 시간을 저희가 보면 현재 경기도는 한 3 일에서 4일 정도가 평균적이에요. 근데 3-4 일에 대부분 몰려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아웃라이어들이거든요. 5일 이상 넘어가는 아웃라이어들이 계속 전파를 시키고 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잡아내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내는 게 목표고, 이 세 번째는 N차 감염을 줄인다라는 건 차단을 한다는 건데, 이건 결국 역학조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역학조사라는 게 참 답이 없습니다. 제가 1 년 넘게 하고 있는데도 역학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퀄리티 문제도 있고 뭐 이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이제 네 번째는 대규모 그 발생이 되는 소위 사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고위험 시설이나 집단에 대해서 일상적인 예방을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뭐 2 단계든 2.5 단계든 3 단계든 그거와 아무 관계없이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탓할 수는 없고요. 그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 리스크를 어 잘 되게 만들어 주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서 어 한국 사회에서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김없이 찾아갑니다. 이게 뭐 작년에 찾아갔던 것도 있고 올해 찾아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예상한 모든 곳에 빠짐없이 찾아갑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안전한 예방 접종입니다. 제가 안전하고 신속을 두 개를 나눠서 했는데요. 안전하고 신속해야죠. 근데 안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따 좀 디테일한 얘기는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접종 첫날부터 계속 경기도 전체 보건소랑 같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몇 건 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임상적으로 또 역학적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진 백신이 아니고 새로운 백신이라서 외국에서 아무리 많이 백신을 맞고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사실 그 일말의 찜찜함을 이렇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속한 거는 어쨌든 속도전입니다. 이거는 이게 상반기는 사실상 연습 게임이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정말 전무후무한 우리가 이제 제일 최근에 대량 접종을 했던 게 홍역하고 신종플루였는데 그때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거의 이제 전 인구의 70%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거의 80% 넘는 인구가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과 평가입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에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7 가지입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숨은 감염자 찾기입니다. 근데 이제 선제 검사를 할 때 항상 고민은 뭐냐면요. 그 아시죠? 서울시에 있는 종합병원 이상급한테 2 주인가 1 달인가에 한 번씩 다 종사자 검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되게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경기도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있는 사람이요 담당자라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성격이 좀 달라요.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건 그 요양병원, 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레귤러 검사거든요. 1 주일에 1 번, 2번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요양병원,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초기부터 거의 락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환자나 입수자는 그냥 락다운 상태인 거고 거기를 오가는 사람이 종사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검사는 다 아시겠지만 원샷 검사는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원샷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거일 뿐이고 오늘 검사를 해서 음성이어도 내일 다시 양성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선제 검사를 한다면 레귤러 검사가 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그냥 막 우리가 자원이 엄청 많고 돈이 엄청 많아서 전 국민이 매일 가서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선순위를 따져야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원샷 검사가 어떨 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유행이 크게 번진 지역에서 그 지역의 상황을 평가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좀 흥미로운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남양주에서 한 공장에서 백 아침에 이제 저한테 항상 이제 "확진자 몇 명 있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데 어 남양주에서 갑자기 "오늘 확진자 111 명입니다."라고 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 111 명이요?" 그래서 오타 11 명이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111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한 공장에서 이제 있었던 거고 거기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노동부에 신고된 거는 신고 노동자 숫자는 17 명인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 150명 정도가 일하는 곳이었고요. 공장 내에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라 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숙사가 아닙니다. 그냥 컨테이너 박스죠. 그리고 어 뭐 방역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방역 담당자는 있다고 문서에 있고 소독을 한다고 문서가 돼 있는데 실제 가 보니 소독약이 하나도 없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 확진자들 정리하는 데 거의 1 주일 걸렸는데요. 어 19 개국이었어요. 19개 나라에 확진자가 있어서 정말 통역 구하느라고 엄청 애를 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남양주시에서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거기가 이제 산업단지 그 남양주 산단에 있거든요. 그 산단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다 검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다음날 막 검사를 했어요, 2-3 일 거쳐서. 근데 거기서는 거의 추가 확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장이 완전 끝물이었거나 완전 시작이었거나 이랬겠죠. 근데 이제 또 한 1-2 주 후에 또 동두천이 또 한 70-80 명이 나왔어요. 근데 동두천은 사실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여러 사업장이 관련돼 있었고 어 소위 이제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영세 사업장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열악한 곳이 뭐냐면 인력사무소입니다. 일용직 인력사무소. 아침에 가서 새벽 인력시장에서 어느 공장으로 오늘은 나가고 내일은 어느 공장으로 나가고 이런 분들이 한 100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또 심각했죠. 그랬는데 동두천도 그래서 선별 검사를 많이 늘려 가지고 막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동두천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동두천은 원래는 그전까지는 확진자 수가 진짜 적었던 곳이었거든요. 그 검사도 많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고구마 뿌리 캐듯이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하긴 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기 어려운 곳은 좀 힘들다. 그래서 어느 집단에 대해서 추가해야 되냐라고 하면 요즘 후보군으로 나오는 데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사자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이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은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이, 그러니까 보시면 학교 이제 개학하고 나서 학생들 확진자가 꽤 나와요. 근데 학교 내 추가 유행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학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페이지 전체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보건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중소사업장도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지만 레귤러하게 하기 전까지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병원급도 마찬가지다.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이거는 참 원칙적인 말이 쉽지 실제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희가 지금 경기도 시군들을 봤을 때 대응 역량의 차이가 좀 편차가 커요. 근데 대응 역량이 좋은 데의 가장 특징은 보건소 직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줍니다. 시청, 경찰, 군인 다 지원을 해서 그게 좀 지원 인력이 충분한 곳들이 잘 진행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증상에서 진단까지 수요 기간이 단축되는데 이거를 보면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서가 딱 올라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 증상이었, 왜냐하면 이게 다이렉트로 오늘 일거리의 크기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뭐 일주일 전에 증상이었는데 오늘 확진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역학조사 기간이 일주일 이상이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일거리가 많겠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검사를 하러 안 오냐라고 했을 때는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 뭐 내가 검사 받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나 그 회사의 상황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서 쉬어야겠는데 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안 나가면 대타가 없는 곳들.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나 어린이집 교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사실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인제 예전부터 뭐 이런 데 검사 기간, 적어도 검사 시작해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의 손실되는 비용은 좀 보상해 주는, 신청하면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병수당이라는 거를 코로나19 상황에서라도 좀 도입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체 인력 풀을 마련한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고 이 문제가 아마 병원도 제일 어려울 건데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 있고 이러면 이제 바로 조퇴를 시켜 주시고 하지만 이제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접촉자 조기 격리이고 이제 역학조사 속도와 정확성 문제인데 이 얘기는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 많이 해당은 안 되지만 사실 이제 역학조사관과 역학조사반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이거 어떡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거 소리 줄이는 거밖에 저희가 없네? 지금 역학조사관을 주로 이제 한의과, 치과 공보의쌤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4월 월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4차 유행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데 백신은 아직 다 못 맞췄고 그다음에 인력들은 다 지쳤고 게다가 저희가 그래도 끌어쓰고 연끌을 해서 쓰고 있는 이분들이, 공보의 선생님들이 교체식입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또 손이 바뀌고 사람 숫자가 줄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거의 긴장을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경기도에서의 방향은 어쨌든 이거는 이 사람들은 다 그냥 한시적이에요. 이거 하고 소집 해제되면 끝나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시군 역조관들이 잘 커서 전문성을 띄어라라고 계속 푸시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서 이 시군 역조관을 잘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역학조사 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역학조사반은 주로 이제 그 디시전 메이킹을 주로 하게 되고요. 접촉자 분류를 하거나 이제 역학조사 반은 다른 동선을 따거나 뭐 이런저런 일을 다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지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이 전체 시군에서 벌어지는 거를 이제 도청 역조관들이 제일 엑스퍼트들이 이제 전체 총괄을 하고 상황 평가를 하고 이제 조율을 합니다. 컨트롤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인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도지사하고 회의하다가 "이 인력도 좀 빨리 뽑아 달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행 상황이 바뀌면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역학조사를 할 거냐? 언제 포기할 거냐?"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 시나리오는 다 써 놨어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포기 스위치를 눌리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고 이제 유행 상황이 커지면 지금하고의 방법을 확 바꿀 겁니다. 바꿔서 좀 더 신속하게 그냥 큰 구물을 치는 방식으로 갈 건데 그러면서도 역학조사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유행을 못 막습니다. 어쨌든 징한 게 3차 유행까지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역학조사를 미친 듯이 한 것들도 한 축이 있거든요, 그 유행을 꺾은 거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위험 시설 집단에 대한 일상적 예방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맨날 헷갈려요. 지금 2.5 단계인가요? 2 단계인가요? 수도권 2.5 맞죠? 2.5 인데 이게 약간 다른 버전의 2.5 죠? 예를 들어서 9 시까지였다 10 시까지로 바뀌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 버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 부장님도 다 이렇게 작게 이제 프린트해 가지고 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몰라 이렇게 외우질 못해서. 근데 또 그거의 개편안이 지금 논의가 돼서 초안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초안을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그것도 1, 2, 3, 4 거든요. 근데 제 예상은 1, 2, 3, 4로 또 발표하고 나서 또 3.1, 3.2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뒤에 얘기랑 좀 연결되는데 이제 1 년이 됐는데 사실 감으로는 알겠는데 데이터로 정리된 게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뭔가 지금 근거 중심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한테도 이제 가끔 연락드리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거의 하루 종일 거의 24 시간 5 분 대기조로 이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경기도 상황이 어떠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냐?"라고 하면 이렇게 감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감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감만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근데 이제 그거를 차분하게 분석하고 이럴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에 이제 넣지는 않았지만 분석한 결과에서 나오는 이제 파인딩 중에 하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어찌어찌 줄이고 그러니까 쪼이면 확진자가 줄고 풀면 느는 건 맞는데요. 거기에서 그 줄이고 쪼이는데 관계가 없는 가장 큰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사업장은 지금 모든 게 다 권고거든요. 예를 들어서 3 단계가 되면 "재택근무를 30% 이상 해라."라는 권고예요. 권고고 사업장의 방역 담당자는 "매일 환기 2 번씩을 해라."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음식점처럼 "9 시에 문을 닫지 않으면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 자영업자들하고 또 비교했을 때 이 사업장들은 진짜 사업장이거든요. 하루 문을 닫으면 그 손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니라 이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는 관리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를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거 플러스 못 하는 거 같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1 년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나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건 그것도 어쨌든 그 개인이 갖는 어떤 캐파 같아요. 그러니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업장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사업장들한테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가 거의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 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2-3주 전부터 계속 신경을 쓰고 뭔가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업장은 메인 주체가 노동부잖아요. 그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노동부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업장들이 그 보건 환경 관리를 하잖아요. 뭐 대행도 가고 담당자도 있고 막 이런데, 뭐 특수검진도 하고 이러는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한참 전부터 했던 사업 중에 근골격계 예방 사업이 있어요, 사업장. 이제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커지니까 근골격계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부가 사업비도 만들고 사업도 구상하고 해 가지고 막 만드는데, 그런 방식으로 감염 관리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것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장 하나하나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도적인 규제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집단 발생이 일어난 사업장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희가 일단은 큰 규모가 생기면 일단 스탑을 시키거든, 다 셧다운을 시키거든요, 이거 스탑하라고. 근데 어떤 사장님들은 "우리 지금 셧다운 못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저기 벌금 내셔야 된다." 그랬더니 벌금 내겠다는 거예요. 벌금 내는 게 셧다운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이 사업장에 대한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알려진 고위험 시설 집단들은 아주 세밀하게 챙기지 않으면, 이건 이제 보건의료 영역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곳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숙인들 참 위태위태 해 보였는데 서울시에서 노숙인들 문제 생겼고, 경기도에서 많이 생기는 게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은 거기서 확진자 나오면 자가격리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뭐 주방도 같이 쓰고 이러니까 자가격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선제적 대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돈 쓰는 거, 미리 예방하는 거. 이거를 공무원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저희는 계속해서 "전쟁이 안 나도 군대는 훈련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그렇듯이 재난과 관련된 거는 "일이 없어도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쓸 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새로운 단계 조정이 임박했다고 계속 기사는 나는데 카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예방접종 얘기를 드디어 하네요.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상반기는 일종의 예행 연습이고 본게임은 하반기 대규모 접종입니다. 현재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를 안 하면 하반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도 하루에 보건소에서 저희가 이제 경증 반응과 중증 반응이 있는데, 경증 반응은 이제 신고만 하고 이제 끝나는 거고, 중증 반응은 저희가 역학조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증과 중증의 사이에서 애매한 케이스예요. 애매한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째 되는데, 일단 제가 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판단을 해서 "어디까지 진행을 해 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가 알려진 그러니까 새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반응 모니터링에서 저 어려운 문제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라는 전제하에 어프로치를 하느냐, 아니면은 외국에서의 수많은 누적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해 보면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꼭 그 뭐 아니면 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제는 그 20세 여성이 접종을 받고 이틀 만에 어 뉴모 메디아스티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간 거예요. 이 케이스는 뭘까요? 한 번도 이제 다른 히스토리는 없어요. 예전 뉴모스락스를 앓았던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케이스. 오늘도 팔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안면에 팔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케이스들은 좀 있는데, 팔씨가 왜 왔느냐.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아주 없었던 사람에서 온 케이스도 있고,
요양병원에 누워 계셨던 분 중에서 기저질환으로 스트로크가 있었던 분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100% 그냥 그냥 심플팟시로 보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조사 나갔던 케이스인데, 스트로크로 요양병원에 계시던 분인데 이제 이틀 만에 그러니까 원래 있던 리전에서 다시 스트로크가 좀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시스가 와 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지금 입원을 했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도 담당 의사는 "이거는 백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1차 소견을 주시긴 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백신이 뭔가를 어그리베이션 시켰느냐.'라는 퀘스천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는 못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겪고 있고, 그 케이스들을 좀 경험치를 좀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접종이 어느 정도 안전하고 "많이 맞으셔야 됩니다."라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 뭔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상 반응은 여전히 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상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응급의료 체계입니다. 이게 지금 생각보다 의료기관들에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인데 하반기 대규모로 가면 어떻게 될까 좀 아찔한데요. 계속 질병청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초반에 한 1주 정도 그 홍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발열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타이레놀 먹고 타이레놀로도 잘 안 됐을 때 병원에 가시라라는 얘기를 많이 요즘은 홍보가 됐지만, 초반에 그게 안 되면서 초반에는 야간 응급실 이용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이 기존 응급 환자, 코로나 의심 환자, 그다음에 백신 맞고 열나는 환자, 이 세 환자가 다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뭐 개인들이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의원에서 빠꾸를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의원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의원급에서의 접종이 시작을 안 한 상태인데, 이제 하반기에는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이제 자기네가 접종한 게 아닌 케이스에서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데 열이 나고 너무 힘들고 뭐 생각보다 소화기 증상도 많아요. 설사 많이 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왔을 때 본인 의원에서 이걸 진료를 하면요. 저 이상 반응 신고도 해야 되고요. 보건소 연락도 받아야 되고요. 이게 귀찮아요,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의원에 갈랬더니 의원에서 3 군데 4 군데에서 자기는 "그 환자 안 본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일 걱정하는 건, 그래도 경한 케이스나 컨트롤 가능한 케이스들은 쪼끔 지체가 돼도 되지만, 진짜 심각한 중증 반응이 있었을 때 이게 만약에 응급 체계가 작동을 안 하면 잘못해서 큰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아나필락시스가 30분 안에 급성으로 나온 적은 없었어요. 없긴 없었는데 아마 케이스가 많아지면 생기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증 반응 역학조사는 저희가 지금 이제 경기도는 어쨌든 뭐 의과 공보의들 중심으로 지금 팀이 꾸려져 있고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조사를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중증 반응에 대한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분당에서는 지금 김세영 교수님이 알레르기 쪽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계신데, 거의 지난주에는 회의 3번 했나 2번 했나? 그러니까 회의 시간을 따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무작위 그냥 통보를 해요. 12시 반. 그러니까 오전 오후 외래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회의 개최를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역학조사 한 쌤이 발표를 하고 굉장히 핫 디스커션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핫 디스커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다른 백신에서는 이 절차가 없었는데 이번 접종에서 이 절차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질병청에 있는 피해조사반 전문가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부검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에비던스가 좀 많이 생기는데요. 부검은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부검 같은 경우가 부검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경기도 케이스들은 지금 부검이 거의 안 된 사망 케이스들이 몇 개 있었는데,
결국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미궁에 빠졌다고 하고 원래 기존 체계는 5단계로 definitely not related부터 시작해서 unlikely, 뭐 possible, 그다음에 probabl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단계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undeterminant나 unknown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요. 근데 그걸 넣기 시작하면서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이제 최종적인 이걸 하는 게 이걸 하는 그 안전한 예방 접종에 대한 관리를 하는 최종 목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제 어쨌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는 아예 안티백시네이션 운동을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의심하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어 아는 건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제대로 소통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리스크까지를 저기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전 연도의 기본 베이스라인 리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이제 그 문제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관련돼서도 유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평상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구 집단에서의 혈전으로 인한 발생률과 지금의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보다 높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근거를 대고 있는데, 사실 그 근거가 잘 먹힐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역시 말이 많아졌군요. 지금 45분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한 예방 접종은, 제가 이제 다들 이제 궁금해하실 게 이제 앞으로의 접종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제 2시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질병청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2, 4분기엔 누가 맞고 3, 4분기엔 누가 맞게 될 거다라고 하고, 이제 조그만 글씨로 "이 상황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맞습니다. 그거밖에 말을 못 해요. 제가 지금 질병청 예방접종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참여를 해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예방접종관리위원회가 이제 그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위원회에서. 근데 이제 항상 보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2, 4분기라는 것이 4월 1 일인지 6월 30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뭐 걱정? 어차피 하반기 되면 남습니다. 전 세계가 남습니다. 그리고 뭐 극단적이지 않죠. 많은 전문가들도 이게 플루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면역이 언제까지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맞는다. 맞을 수 있을 때 맞는다가 맞고요. 그 초반에는 이게 접종 플랫폼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무슨 체육관 접종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의원급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접종 플랫폼도 결국 우리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 선별진료소 처음 시작할 때 막 엄청 고민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이제는 선별진료소 따위는 뭐 아무튼 눈 감고도 뚝딱 만들어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인데, 계속 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대규모 접종은요, 어쨌든 의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게 뭐냐면요. 병원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우리 병원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국가 지정 격리 병상도 해야 되고, 코로나 중증 환자도 봐야 되고, 선별 진료도 해야 되고, 중증 이상 반응도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코로나 외에 중증 환자도 봐야 되고, 중증 응급 환자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병원급들이 그런 접종으로 인해서 인력이 빠지거나 이거에 그 역량이 빠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들도 특히,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건소들이 직접 접종하는 것보다는 보건소들 전체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지, 보건소에서 들고 뛰면서 이거 접종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반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반기에 쪼끔 더, 처음에는 모더나, 화이자 뭐 분주하고 이러는데 되게 어색하고 이러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해 놓으면 뭐 한국의 의료 인력이 뭐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신속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분석과 평가. 늦었지만 시작하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건 맞지만,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시작을 안 하면 아주 늦는 거죠. 해야 되는데, 이제 분석과 평가 없이 방향과 전략 설정이 불가능하고 현재까지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데이터가 없느냐? 아닙니다. 데이터는 쌓여 있습니다. 막 쌓여 있는데 이렇게 꿰어낼 인력과 여력이 없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는데, 예, 제가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좀 더 데이터를 잘 만들고 했을 텐데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기승전 인력 문제가 되는 건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어 인력을 갈고 갈아 넣어서 즙을 짜내서 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정상적인 인력 동원을 하면 한국의 대응은 내일 바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건 다 지금 인력이 갈아 넣어져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차적인 데이터 정리는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쪼끔 더 오픈된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분석이나 평가 주제나 제안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병원 선생님들도, 우리 병원의 데이터 잘 다루시는 선생님들도 좀 들어와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이제 좀 자리가,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좀 더 지금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이제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이나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게 결국 이제 도미노여서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반으로 저에게 한 달만 휴가를 주신다면, 휴가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만 해라라고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의 일들을 다 빼주고 한다면 제가 정말 멋진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0 분간 발표를 했는데 톡이 150개 와 있네요. 이제 이 톡을 이제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정도까지고요.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의견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셔서 알겠지만 아직 답을 못 낸 퀘스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온라인으로 이런 식의 토론을 했을 때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고요. 나중에 클럽하우스로 열어야 되나요? 오히려 클라를 여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에는 반대다. 이게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실제 상황은 어떠냐라는 식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어, 네. 네,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백신 맞고 이제 열이 난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열이 나면 이제 공공기관이나 병원 같은 데 출입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도 되는 걸까? 아니면 열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고민되는 상황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병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병원 접종 시작하고 나서 응급실 앞에 2개를 따로 둬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냥 백신 안 맞고 열난 사람, 코로나 의심 환자 선별 진료하고, 그다음에 백신 맞고 열난 사람들은 따로 라인을 둬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백신 맞고 열나면은 쉬셔야죠. 공복이가 출입하지 마시고 쉬시는 게 답입니다. 이게 원래 저도 아직 못 맞은 아직 게을러서 못 맞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루 맞고 나서 한 2-3일 앓거든요. 근데 원래 백신 맞고 다음 날은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출입을 안 하시는 걸 권고합니다. 물론 지침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감염관리실 담당하시고 또 저희 병원에서 이런 감염관리 관련 많은 일 해주시고 계신 김홍빈 교수님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코멘트나 질문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군끼리 질문하고 뭐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로 만든 거고 사실 경험이 많지 않죠. 에볼라가 생긴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으로 임상 시험한 데이터가 사실은 제일 대규모의 자료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다들 뇌피셜로 이것 맞고 열나고 몸이 안 좋으면 면역 반응이 잘 생겨서 좋은 거 아니냐, 아무 반응이 없으면 항체도 안 생기고 면역력이 안 생기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은데 다들 뭐 그냥 그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만든 가설들일 뿐이지 저는 잘 모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에볼라 예방접종 할 때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에 만들었던 벡터드 백신 맞고 많게는 한 20% 전후로 다양한 이상 반응 등을 경험했던 것 같고요. 실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 자료가 란셋에 발표된 그 논문들을 봐도 아마 그 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논문에 의하면 2차 접종 때는 1차 때보다 이상 반응이 좀 적고 덜 심한 것 같고요. 연령에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금 이상 반응 경험이 덜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자료 예방접종한 후에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쪽 자료를 보면 mRNA 백신은 1차보다 2차 때 조금 더 이상 반응 빈도가 더 많고 조금 더 심한 것 같고요. 다들 처음 경험하는 세상이라 불안하고 힘들겠지만 뭐 요새 유행하는 말로 예방접종 하신 분들이 나는 백신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예방접종의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백신이 빨리 들어와야 그런 걸 가능할 테니까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아쉽고 아마 이혜영 선생님 말씀처럼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병원도 그렇고 대규모 예방접종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이 예. 이제 네, 보고 있어요. 네, 백신 휴가는 아직 더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로컬에서 이게 사실 이게 로컬에서 저기를 맞는 거를 분주가 생기는데 사실 제가 유럽 쪽을 좀 조사해 보면 유럽에서는 다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GP 클리닉에서 다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급이 받아들일 거냐라는 게 좀 고민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게 기존의 백신 접종은 의원급에서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접종 관리비를 주잖아요. 건당 한 2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리워드거든요. 근데 그 리워드와 여러 가지 리스크, 이 리스크를 이제 저울질할 거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근데 그게 어느 쪽일지는 아마 상반기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발생하느냐, 또 그거가 의료계한테 어느 정도의 뭐 소위 책임 뭐 이런 식으로 가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량을 연말까지 다 맞추겠다고 하면 의원급들이 소위 동원되지 않으면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을 2차까지 하고 나면 이제 하반기쯤에는 항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병원으로 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검사를 요청받게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검사가 이제 나오게 되면 항체가 없으면 재접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예, 그게 사실 생각보다 좀 빨리 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막 백신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포스트 백신 때에 뭐 맞은 사람은 접촉자 분류를 안 해도 되느냐, 뭐 백신 여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갑자기 회의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좀 뜬금이 없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워낙이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우리보다 외국 사람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 CDC에서 백신 맞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검사를 해서 그거를 확정한 다음에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유니버설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백신을 맞았다는 것 자체로 항체가 형성됐다는 전제 하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확진자의 접촉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접촉자로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 해외에 갔을 때 그 사람을 자가격리 이주를 시킬 거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은
쌓인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서 쉽진 않을 것 같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소위 지금 모든 백신 회사들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로 퍼지느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이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모든 백신 접종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를 경기도도 꽤 있어요. 지금 꽤 있고 이제 아직은 이제 지금 해외 유입한 거에서 이제 연결된 건데 이게 더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이게 정말 기존에 우리가 있던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전파를 일으키고 더 빨리 전파하느냐가 아직은 분석이 덜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에서는 그 케이스가 별로 없고 뭐 울산에서의 케이스, 뭐 경주에서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아직 비교군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테 아니면 자기가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럼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보건소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개인 병원에 가야 되느냐. 뭐 지금 뭐 75세 이상은 파이저라고 얘기는 했지만 75세 계신 분들이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건지 뭐 누가 연락을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료진으로서 좀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신 거는 도하고 시군하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접종은 시군이 시행을 하고요. 도는 이제 전체 시군의 뭐 상황을 같이 뭐 공유하고 뭐 도와주고 이런 식인데 일단은 뭐 중앙에서 그 시군별로 대규모 접종센터를 뭐 만들려고 해서 지금 다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그 백신 수급 상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센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 센터에서 일할 인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을 구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이제 확정된 스케줄이 없으니까 다들 이제 레디만 하고 있는 거예요. 레디만 딱 하고 있다가 확정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어쨌든 구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센터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또 돈 관계가 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건비거든요. 거기 일하는 사람 인건비가 되는 거고 의원에서 받는 거는 그 한 명당한테 주는 수가처럼 주는 거.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다르고 아마 예산 크기도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거가 선호될지 모르겠다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대해서 저는 대규모 접종센터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라는 개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다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연락이 오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문자 발송을 하고 뭐 젊은 사람들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우리 건강검진 전 국민 건강검진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은 보건소에서 연락을 다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가 되게 굉장히 일이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단이 쫙 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령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까지는 다른 게 없는데요. 그다음 연령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만성 질환을 가진 40에서 64세까지거든요. 그럼 만성 질환 기준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사실상 지금 상황은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뭐 지난 1년 동안에 뭐 고혈당률을 의료를 했느냐, 무슨 질환을 했느냐를 가지고 뽑으려고 하거든요. 리스트를 아예 뽑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본인이 판단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연락을 기다려라고 하는 게 가장 포괄적인 답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누가 연락을 하게 될 거냐,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지금 보건소 현장에서 매일 막 얘기 나오는 거는 이걸 주소지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실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뭐 병원에 있는 분은 병원에 입원한 그 병원 주소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지고 맨날 싸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제로 시작됐을 때 누가 연락을 할지는 아마도 아직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더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영 선생님 한마디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역학조사하는 공보이쌤들도 이제 하루에 몇 명씩 저기를 하는데 백신을 맞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분명히 내일 아플 수 있으니까 아프면은 꼭 쉬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뭐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들 괜히 개개거리고 나갔다가 괜히 사고 날까 봐 그런 건데 어쨌든 전 국민 백신의 시대를 맞이하여 좀 아픈 사람을 좀 쉬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